안녕하세요. 오늘 정시분석에 뜰 세미나 11 316페이지 3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논의된 관계는 가두리 과정, 순환 과정으로서 작은 마름모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그래프에서 이 마름모를 사용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 그 마름모를 가두리 과정이라는 그 변증법에 의해 완성된 성과들 중 몇몇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는 그 마름모를 환상 그 자체에 통합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상은 슬래시 S 마름모 소문자 A 즉 환상 공식이죠. 그 결여된 주체는 대상을 지향한다. 환상의 오만 공식. 또한 그것을 요구와 충동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근본적 매듭에도 통합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매듭은 결여된 주체가 요구를 지향한다. 또는 이건 충동의 변증법 공식입니다. 그래서 충동의 공식. 결여된 주체는 충동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슬래시 S 지향 라지 D로 표기되는 것으로서 울음소리, 외침이라 불릴 수 있겠죠. 요구. 요구. 구강 충동이죠. 요구한다. 나에게 먹을 거 달라 이거죠. 구강 충동. 요구. 이것은 충동의 변증법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마름모꼴에 잠시 주목해 봅시다. 이것은 가두리, 작동하고 있는 가두리입니다. 이 마름모꼴의 벡터의 방향성을 표시해주면 좋을 텐데요. 여기선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이는 적어도 우리의 필서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사유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인위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상학은 어느 정도 인위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체가 시니피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꿔 말해 여러분의 사유에는 어떤 무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죠. 위상학의 어떤 그 인위성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의 위상학의 어떤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상학의 불완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체가 시니피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고 시니피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여의 기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결여된 주체다. 그래서 결여된 주체를 표기하는 위상학은 결국 어떤 이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름모꼴의 아래쪽 절반의 표시는 이를테면 첫 번째 연산으로 구성된 벨입니다. 잠시 이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게 소의 벨이죠.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것들에는 꽤 미련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논리학에는 의례 그런 측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미련함을 뿌리까지 파고들지 않으면 어김없이 허황된 생각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예들을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소위 추론의 이율 배반이나 범주의 이율 배반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목록들의 목록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미궁에 빠지게 되고 논리학자는 영문도 모른 채 현기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즉 하나의 시니피앙으로 그 자신과 동일한 시니피앙을 가리킬 때와 그 자신과 다른 시니피앙을 가리킬 때는 서로 같은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니피앙이 이 자신과 말하자면 동일시되어 있는 시니피앙이냐 자신과 상관없는 시니피앙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주체에게는 굉장히 다른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구식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구식인 단어라고 말하기 위해 구식이란 말을 사용했다면 이 두 개의 구식이란 말은 서로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말하는 그 구식이라는 것은 그 언어의 형식으로서 단어의 형식으로서의 구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온 구식이란 단어는 내용으로서의 구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제가 소개한 이 벨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어 볼 엄두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벨은 주체가 정초하게 되는데 기초가 되는 최초의 본질적 연산으로서의 벨입니다. 주체가 정초되는 데 있어서의 최초의 본질적 연산으로서의 벨, 즉 소의 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회라고 부르는 연산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것을 펼쳐 보인다는 것은 정말이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러한 소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항상 다소간 소외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경제적 장에서든 정치적 장에서든 정신병리학적 장에서든
장 해석은 미학적 장 해석은 어디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흔히들 말하는 그 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겠죠. 그렇다면 이는 주체가 처음부터 오로지 타자의 장에서 출현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뜻일까요?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일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외는 주체로 하여금 어떤 분열 속에서만 나타나도록 운명짓는 벨 속에 있습니다. 소외는 주체로 하여금 어떤 분열 속에서만 나타나도록 운명짓는다. 그러한 벨 속에 있다. 이것이죠. 이 분열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편으로 시니피앙에 의해 생산된 의미로서 나타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아파니시스로서 나타난다는 말로서 충분히 설명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단한기표와 이한기표죠. 한편으로는 그 분열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의미와 무의미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단한기표에 의한 의미로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한기표에 의한 무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분열 때문에 아파니시스, 주체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배를 그것의 또 다른 용법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한의 논리적 교육을 받으실 터이니 베타적인 벨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가령 나는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갈 것이다. 에서는 만일 내가 여기로 간다면 저기로는 못 가게 되므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용법의 벨도 있습니다. 나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갈 것이다. 이는 이 둘은 마찬가지 경우이므로 어느 쪽이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상관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벨이 있는데, 자, 그런데 세 번째 벨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도록 이 벨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곧장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논리학은 다루기 까다로운 영역을 해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것으로 가령 합집합이라 불리는 연산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집합용어로 말하자면 두 개의 집합들을 합산하는 것과 그것들을 합집합으로 묶는 것은 같은 게 아니죠. 만일 왼쪽 원에 5개의 물체가 있고 오른쪽 원에 또 다른 5개가 있다면 그것을 다 합산하면 10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양쪽 원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두 원에 다 속하는 것이 2개라면 이 두 집합으로 합집합을 만들 경우에는 그 2개는 더해지지 않고 합집합은 8개의 물체가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유치해 보이는 예를 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 소의 벨이 합집합이라는 논리적 형태로서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소의 벨은 하나의 선택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속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즉 합집합 속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적으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을 갖게 됨을 함축하는 어떤 원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집합에 공통적인 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쪽의 집합에서는 그 공통 원소를 버려야 돼요. 버리는 한에 있어서만 이 합집합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합집합의 속성이에요.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이 합집합은 유지되는 거예요. 이쪽의 공통원소를 버리든 이쪽의 공통원소를 버리든 한쪽을 버려야만 합집합이 유지되는 것이죠. 이게 소의 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쨌든 한쪽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다른 한쪽이라도 건질 의향이 있는지와 관련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관심사인 주체의 존재, 즉 의미 아래 위치한 주체의 존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존재를 선택하면 주체는 사라지고 우리의 손을 벗어나 무의미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의미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무의미의 부분이 도려진 채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무의미의 부분이 바로 주체가 실현될 때 무의식을 구성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러한 의미는 그것이 타자의 장에 출현하는 만큼 시니피앙의 기능 자체에 의해 야기된 존재의 사라짐을 통해 그 장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가려진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 두 개의 원이 겹치면서 무의미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무의미가 생긴다는 것은 주체가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는 이 무의미를 갖다가 상실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라는 것은 타자의 장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의미의 주체를 전제해서만 존재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의 의미도 존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장에서 주어진 그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겠느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나는 공산주의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존재도 잃어버리고 주체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나는 공산주의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의미는 상실한 채, 즉 무의미로 떨어진 채 공산주의가 강요하는 의미를 가지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게 소외예요. 주체의 소외, 주체의 아파니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하기 위해서 주체는 아파니시스 돼야 돼요. 소외돼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도 자신의 독특한 의미를 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자가 강요하는 의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이로부터 매우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자주 강조되고 많은 어떤 귀결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일 뿐 너무나도 자명한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즉 이러한 소외 때문에 우리는 해석의 궁극적인 원천을 그 해석이 우리가 당면한 심리현상의 활동 경로에 어떤 의미 효과들이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데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는 소곡에 불과합니다. 해석은 의미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신입형들을 무의미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체의 행동 전반에 대한 결정인자들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죠. 해석은 전위의 분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은 원인 결과 사항의 어떤 그 인과적 맥락을 갖다 파헤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해석이란 뭐냐? 해석이란 하나의 창조입니다. 재발견을 통한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란 것은 기존의 의미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미를 다 해체시키는 것이죠. 군대에서 해쳐모여라는 구령이 있습니다. 해쳐모여라는 구령을 받게 되면 전부 해쳐서 무질서하게 해쳐서 다시 새로운 대형을 만들어야 돼요. 해쳐모여 하는 것이 의미를 해쳐모여 하는 것이죠. 의미를 모조리 다 해쳐버리고 신입형들을 다 무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신입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입형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체 행동 전반에 대한 결정인자들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주체의 기존의 신입형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입형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입형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신입형이 무화돼야 되는 거예요. 해체돼야 되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는 제 제자 르클레르가 본누바라크에서 제 태제를 응용해서 발표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발표에서 그는 유니콘이라는 시퀀스를 추천낸 바 있는데 이는 당시의 토론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의미에 대한 의존을 통해 추출된 것이 아니라 신입형의 연쇄에 환원 불가능하고 광적인 비의미적인 특성을 통해 추출된 것입니다. 보누바라크에서 르클레르가 유니콘이라는 시퀀스를 추출한 것은 토론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의미에 대한 의존을 통해 추출된 것이 아니라 의미에 대한 의존이라는 건 뭐죠? 의미연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의미연쇄. 의미연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연쇄에 의존해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 신입형 연쇄에 환원 불가능하고 신입형 연쇄에 환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신입형 연쇄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적인 비의미적인 특성을 통해 추출된 것이다. 새로운 의미를 통해서 추출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의미. 그러니까 기존 의미의 연쇄에 의해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 기존 의미 연쇄는 단절되고 새로운 비의미적인
특성을 통해 비미적인 의미, 광적인 의미, 그것을 통해서 추출된 것이다.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죠. 해석은 신입향의 교체입니다. 신입향의 교체는 기존의 신입향의 무화와 새로운 신입향의 창조, 이것이 신입향의 교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설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소외를 야기하는 이 벨은 결코 사람들이 말하는 탁상공론의 산물이나 자의적 고안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벨은 언어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언어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언어학적으로도 그것을 구별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죠. 예를 하나 지금 그것도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냐 목숨이냐. 만일 제가 돈을 선택한다면 돈도 목숨도 다 잃게 되겠죠. 만일 목숨을 선택한다면 돈 없는 목숨, 즉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목숨만을 건질 겁니다. 이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겠죠. 제가 소외를 야기하는 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한 것은 바로 헤겔의 저작에서였지요. 헤겔에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을 노예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최초의 소외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즉 자유냐 목숨이냐라는 것이죠. 자유냐 목숨이냐. 인간이 주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에서의 질문은 자유냐 목숨이냐.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유를 선택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므로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를 선택하게 되면 주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죠. 그런데 만약 목숨을 선택하게 되면 자유가 잘려나간 목숨밖에는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특별한 것을 치사인자라 불러볼까 합니다. 제가 환기한 이 치사인자는 때때로 생명 자체의 한가운데서 작용하는 신입형들의 유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몇 분할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주체적인 소외를 야기하게 만드는 인자가 치사인자예요. 그러니까 자유냐 목숨이냐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를 갖다가 한쪽으로 소외시키는, 우리의 말하자면 자유를 소외시키는 그러한 선택이 될 때 그것은 치사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염색체라 불리는 이 신입형들 중에는 치사적 인자의 치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성으로 성염색체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여성 염색체 XX라는 여성 염색체를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치사인자예요. 여성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XY라는 남성 염색체를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영혼성이라는 인간 본연의 본질적인 속성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간 특수한 어떤 예문을 가지고 이들 장 중에 하나의 죽음 자체를 개입시켜 봄으로써 이러한 치사인자가 어떤 것인지 검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자유냐 죽음이냐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죽음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구조의 효과가 산출되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양쪽을 다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선택하면 죽음을 선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고, 죽음을 선택하면 죽음과 자유를 다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다 같은 운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유, 그것은 결국 저 유명한 노동의 자유, 아마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쟁취하고자 했던 노동의 자유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굶어 죽을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세기 내내 자유는 그런 자유로 귀착되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이 이후로 몇 가지 원칙의 수정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유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희한하게도 자유냐 죽음이냐라는 물음이 던져진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 자유를 수행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의 자유를 누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사인자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본질적으로 소외시키는 그 인자, 본질적으로 소외시키는 선택이 치사인자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자가 바로 치사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자. 그것이 뭐 두려움이 됐든지 공포, 불안이 됐든지 소외감이 됐든지 고독이 됐든지 나로 하여금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인자가 치사인자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선택은 이 치사인자에 의한 소외적 선택이죠. 그러니까 차선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나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빠라는 존재가 과연 자신의 최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최고의 행복을 지향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가능하겠는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최선의 선택보다는 차선의 선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 국한된 일이라면 최선을 선택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내가 아무런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오늘 하루는 나는 운동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다면 이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라는 이 인생의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국한되어 있는 문제라면 최선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연루된 관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이 상징계라는 인생 속에서 내가 과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헤겔이 말한 테러의 순간이기 때문에 헤겔적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때 이처럼 전혀 새로운 방식의 분할을 통해 여러분은 이 장에서 소외를 이야기하는 벨의 본질적인 면모를 다시 말해 치사인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헤겔이 말한 테러의 순간이라는 것, 헤겔적 순간이라는 것,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소외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노예의 소외의 순간. 이 테러의 순간이라는 것, 이것은 주인 앞에서 노예는 자유냐 목숨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 없는 목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테러의 순간이죠. 해결적 순간이기도 하고 이게 주체의 분할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소외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걸 야기하는 인자가 치사인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택해도 소외를 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치사인자.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치사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지향해야 되고 또 차선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차선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최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피의 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기피의 교체의 중요성과 치사인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외를 이야기하는 벨, 소외의 벨을 이야기하는 그 인자, 치사인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